자, 여러분 인사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아이고 다들 살아서 오셨네요. 1차 수업 들으신 분들. 자, 여러분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자, 일단 오늘 프린트물 좀 먼저 잠깐 보시죠. 자, 첫 번째는 강의 계획서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정오표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판서 노트를 요번 시간부터 드리거든요. 예, 판서 노트. 자, 요거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건데,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아, 그거 가시기 전에. 자, 어제 제가 이제 얘기를 받았는데, 이게 그냥 좀 약간 해명을, 아마 다른 선생님도 아마 하셨을 텐데, 다른 학원에서 저희 선생님들이 직접 첨삭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 다른 학원 직원들을 다 알거든요. 이게 웬일이냐 했더니만 이게 좀 이제 자기 학원 선생님이 더 열심히 한다는 걸 얘기를 하다가 실수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동영상을 내리고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적으로 저희가 전부 다 첨삭을 하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 너무 이제 흥분해서 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일일이 꼼꼼히 첨삭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답안지를 내세요. 안 내시면 첨삭을 못합니다. 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시험 막판에 가셔서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상대평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합격을 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이걸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딴 학원에서 왜 이런 실수가 벌어졌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모 학원과 저희 학원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이 학원은 합격의 법학원을 1도 신경을 안 썼어요. 이쪽에서 계속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는 노무사 강의라고 이쪽에서는 행정사 강의를 했으니까 둘 다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물어봐요. 저기 몇 명 왔냐, 행정사. 그러다가 이제 한 2년쯤 지나니까 이쪽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이쪽에선 관심이 좀 줄었습니다. 이게 5대5가 된 거죠. 서로 그래서 몇 명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올해 딱 들어와서는 여기는 아예 관심이 없고 이쪽에선 관심이 지대한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남을 딛고 일어서야 내가 성공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주위 사람들을 보게 돼요. 주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불안해집니다. 그럼 실수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걱정이 생기고, 그 걱정이 생기면 내 스스로의 공포심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절대 상대평가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점수를 남보다 잘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나 70점이야. 근데 쟤는 90점이야. 이렇게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근데 제가 이걸 왜 느꼈냐면,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새끼 강사로서 강의를 할 때 그 위에 있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이게 다 올라가야지. 올라가는 것만 생각을 하고 어느 순간 올라왔어요. 그 주위를 보니까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주위를 걱정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강의를 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나한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진 않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유재석 씨가 하는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유재석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하라는 사람이 유재석 씨한테 형은 1등이 됐으니까 걱정이 안 들어?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지.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겠어. 너무 불안해. 어떻게 이겨내?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제가 귀가 쏙 가더라고요. 어떻게 이겨내지? 그때만 유재석 씨가 얘기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주위 사람을 안 본다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어리석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고요. 시험이 거의 막판까지 가시면 작년에도 분명히 우는 사람이 와요.
선생님 저 점수가 안 나와요. 막 이러면서 훌쩍훌쩍 울어요. 그래서 막 펑펑 울어요. 아, 왜 울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울린 것 같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울어요. 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걱정하지 마라. 여기서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도 시험장에 가면 점수가 나올 텐데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 학원 내에서 1, 2등을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학원이 아니라 딴 학원 학생보다 성적이 잘 나오면 무조건 합격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울고 합격을 했으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울지 말라고 했는데 꼭 우는 사람이 와요. 아, 근데 그 마음 내 이해 안 나니까요. 불안하죠. 저 사람은 70점 받았고 나도 70점인데 어느 날 저 사람이 90점을 받고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럼 난 얼마나 초라해 보여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비교하면 안 돼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뒤로는 다른 학원에 요만큼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저는 그래서 유재석 씨한테 굉장히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 힘든 순간에 너무 좋은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 불안해집니다. 점수가 안 나오는 자신을 보면서. 그럼 그때 나 자신과의 싸움이니까 주위 사람들을 보지 마세요.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유 불안해요. 불안한데 요번에 이제 뭐 김승섭 씨라고 하는 분이 행정사에 수석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설명회를 할 때 자기가 어떻게 공부했냐를 물어봤는데 그분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공부를 하는 것만 생각했지 남이 몇 등을 받는다 이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자기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1등이 됐어. 그럼 기분이 좋아요. 3등이 됐어. 그러면 누가 1등인지를 안 찾아요. 아, 다음번엔 내가 1등을 꼭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최소화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인데 그 스트레스 관리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점수가 잘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해주죠.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니? 다 잘 안 헤어지는데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혼자서 아씨 이러면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원의 합격생들이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 자신과의 싸움만 잘 이겨내시면 다 합격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부가 편안하진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갈게요. 자, 우리가 심화 강의를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심화 강의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좀 여러분들에게 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심화 강의를 들으신 분에 한해서 여기처럼 꼼꼼히 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큰 틀을 말씀을 드리면서 논점을 찾는 연습을 하시면서 논점 찾기 연습을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 자, 굉장히 중요한 논점은 다시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교재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제가 판서노트를 만들었는데 이 교재는 제 게 아닙니다. 제 게 아니라 작년에 수석하신 김승섭 행정사님이 그 본인이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를 내셨대요. 그래서 논점을 찾는 걸 너무 어려워하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다라고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그 아이디어는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요거 요렇게 뭐 이렇게 화살표에서 한 4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이디어가 사실은 거의 90입니다. 항상 모든 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90이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저한테 딱 주시는데 제가 그때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이거를 수업 시간에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김수섭 행정사님이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면서 자료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게 거의 90이니까 김승섭 평가사님한테 사실 책이 나온다면 평가사님 이름을 꼭 넣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요즘 좀 아파가지고 이제 좀 회복이 됐지만 그래서 책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업 중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아이디어를 내셨고 90%의 보유 지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쓰는 건 제가 이제 만드는 건 10%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내게 아닌 건 내게 아닌 거죠. 그래서 되게 감사드리고 나중에 뭐 혹시나 이게 판서노트로 책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분의 존함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오늘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 정오표는 여러분들이 좀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째로 바꾸실 것은 자 37페이지하고 38페이지는 통째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미리 좀 듣고 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교재 11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11페이지. 자, 그 다음에 판서노트 같이 보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죠. 자, 먼저 첫 번째 시험은 계약 체결 여부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판서노트를 보시면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해서 이제 물음표가 쾅 붙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계약 체결 부분을 좀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 계약이 체결됐느냐를 따질 때 우리가 일단 계약의 경우가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체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뭐로 나눠져 있냐면, 자, 설명을 다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제일 먼저 계약 총론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계약 총론. 그 다음에 계약 강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교재를 알려드릴게요. 자, 계약 강론을 가시게 되면, 자, 계약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이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먼저 증여계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소비대차도 나오고, 환매도 나오고, 소비대차도 나오고 다 나오죠. 환매, 소비대차, 임대차, 그 다음에 도급계약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쭉 다 나와요. 그렇게 해서 자, 조합까지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총론은 뭐냐면 이 계약의 강론, 계약의 각각의 논점 중에서 모두 모두 포함될 수 있는 이론을 앞으로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증여계약에서, 매매계약에서, 환매계약에서, 임대차계약에서, 도급계약에서, 조합계약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소를 앞으로 끄집어놓는다, 안 끄집어놓는다? 끄집어놓는다는 게 계약 총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도 증여계약이니까 계약을 뭐 해야 돼요? 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이니까 이것도 뭐 해야 돼요? 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매나 임대차 계약도 뭐 해야 돼요? 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급계약도 체결하고 조합계약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계약 총론에서는 이 모든 경우에 공통된 요소를 앞으로 뽑아놓는다, 안 뽑아놓는다? 뽑아놓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그럼 여기는 뭐냐? 공통된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의 특유한 부분, 매매계약의 특유한 부분, 환매나 임대차, 도급 조합계약의 전부 다 특유한 부분만 써놓은 거예요. 특유한 부분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부분은 특유한 부분만 써놓는 것이고 공통된 요소는 앞으로 뽑는다, 안 뽑는다? 뽑는다. 그래서 논점 잡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논점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자, 증여계약인 거야. 그럼 증여계약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 증여계약만 쓰면 되겠네? 안 됩니다. 공통된 요소를 앞으로 뽑아놓으니까 증여계약의 체결 여부를 묻는다라고 하면은 증여가 논점입니까? 계약 체결이 논점입니까? 계약 체결이 논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논점 잡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증여계약을 쓰라는 게 아니라 증여계약이 체결됐는지 안 됐는지를 쓰라는 거구나.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 묻는다면 아, 요건 요거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왜 논점 잡기가 어려우냐? 바로 총론 부분에 있을 때에는 공통된 요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매매계약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매매계약이 나왔습니다. 그럼 매매계약을 쓰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쓰면 논점 이탈이죠. 매매계약 체결 여부는 요거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우리 교재를 잠깐 보시죠. 자, 교재 보시게 되면 맨 앞에 목차로 가십니다. 맨 앞에 목차. 자, 이 책의 목차를 가시게 되면 여러분 계약 총론이 있습니다. 계약의 총론. 자, 계약의 총론이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증여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도급계약의 자, 제1장 계약의 성립입니다. 자, 계약의 뭐라고요? 성립. 자, 공통된 요소죠. 자, 증여계약도, 매매계약도, 임대차계약도, 도급계약도 언제 계약이 성립할까라고 묻는 겁니다. 예, 공통된 요소로 뽑아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2장 계약의 효력입니다. 언제 계약의 효력이 생길까? 자, 매매계약을 성립을 했어요. 그럼 언제 효력이 생기죠? 임대차 계약을 성립했어요. 그럼 언제 효력이 생기죠?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통된 요소를 앞으로 또 끄집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계약의 해제권과 해지권이 있죠. 자, 계약의 해제권과 해지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매매 계약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도급 계약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여기 부분은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자, 도급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갖습니다. 매매 계약을 딱 가니까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매매 계약 딱 가니까 계약금 해제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해제가 된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요,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해제도 되고 담보 책임 해제도 되는데 이 해제는 안 되는 겁니까? 이 해제도 되는 겁니까? 이 해제도 당연히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여기서 시험 문제 묻는 게 뭐냐면 잘 보셔야 돼요. 저랑 같이 논점을 계속 잡는 연습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 자, 증여계약에는 특유한 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증여계약에만 있는 특유한 해제 사유가 서망태입니다. 나중에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서면에 의한 해제, 망은행위,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해제, 망은행위, 재산 상태의 변경에 따른 해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증여의 특유한 해제 사유를 쓰세요. 그럼 요것만 써야 되지? 요거는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해제 사유를 검토하세요. 그러면 요것도 해제 사유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총 여기 있는 해제, 여기 있는 해제, 모든 해제가 가능하다. 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저랑 같이 이제 하나씩 볼 건데, 자, 계약 총론은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계약 강론을 보세요. 자, 각종의 계약에서 증여, 매매,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차권,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임치, 조합 전부 다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특유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 이론은 공통된 이론이다. 각각의 특유한 이론이다. 특유한 이론입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논점을 처음에 잡을 때 여기 논점인지 여기 논점인지를 서로 먼저 뭐 해야 된다?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는 증여계약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매매계약이 들어올 수도 있고 임대차 계약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하나만 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이 계약의 성질, 매매인지 증여인지 임대차인지 도급인지는 무엇으로 바꿔도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엇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매매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증여가 들어온다, 임대차 들어온다, 도급 들어온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여계약은 언제 성립하지? 증여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증여계약의 해제해지. 오케이. 근데 증여계약은 따로 여기 또 들어가니까 특유한 해제 사유가 있네? 특유한 해제 사유가 있어. 여기는 다른 데는 적용이 안 되고 뭐만 적용된다? 증여. 여기는 매매계약이니까 매매계약은 언제 성립하지?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지? 매매계약 해제할 수 있는데 매매 딱 들어가니까 기존에 공통된 해제 말고 무슨 해제도 있더라? 계약금 해제도 있더라. 그리고 또 무슨 해제도 있더라? 담보책임의 해제도 있더라. 아, 다양하구나. 이렇게 가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급계약을 들어갔어요. 도급계약은 언제 성립하지? 도급계약의 효력은 언제 생기지? 도급계약의 해제해지권 되는데 도급계약이니까 또 다른 해제가 있어요. 그럼 여긴 또 도급계약의 특유한 해제 사유가 있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정도 보셨으니까 저랑 같이 이제 프린트물을 좀 보시죠. 자, 프린트물을 보시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일부러 이렇게 써놨죠. 자, 뭐라고 쓰냐면 계약 체결의 여부입니다. 자, 계약 체결 여부 해놓고, 자, 계약이 체결되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 하죠? 계약 성립입니다. 이제 성립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계약 체결 동그라미, 계약 성립 동그라미를 치세요. 아, 똑같은 말인데 어떤 경우는 체결, 어떤 경우는 성립이라고 하는 거구나. 체결은 과정에 대한 표현이고 성립은 결과의 중심을 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야, 너 계약 체결했어? 과정을 더 중시하면 나 계약 체결했어. 그 다음에 결과를 더 중시하면 그래서 계약 성립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뿐이니까 똑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거기 밑에 써놨죠. 매매 계약이 올 수도 있고 고용 계약이 올 수도 있고 도급 계약이 올 수도 있고 임대차 계약이 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예금 계약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양한 문구들이 들어올 수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다양한 계약들이 들어올 수 있구나라고 보시고요. 자, 이제 우측으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그냥 체결합니까? 성립이 되려면 청약을 해야 됩니까? 청약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청약만 하면 끝납니까? 상대방이 승낙도 해줘야 됩니까? 승낙도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둘이 서로 청약과 승낙을 했는데 서로 의사가 뭐 해야 돼요? 합치해야 됩니다. 자, 이게 계약의 성립의 세 가지 요소죠. 그러면 매매 계약도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임대차 계약도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증여 계약도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그래서 증여 계약도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고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지. 요즘에 모 트로트 가수가 지금 100억을 기부한다고 하는데 음반이 75억이랍니다. 자, 그러면 청약으로 나 음반 기부하고 싶어. 청약. 그런데 상대방이 안 받아요. 승낙을 안 하면 증여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청약, 승낙, 의사의 합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75억을 줄게. 좋아. 승낙. 75억어치 음반 줄게. 싫어. 이렇게 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통적인 요소는 앞으로 끄집어낸다 안 끄집어낸다? 끄집어낸다. 그래서 각종의 계약의 내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되셨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계약을 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청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 청약에 대해서 승낙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합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 페이지 가시게 되면, 자, 이번에는요, 청약이 있어요. 청약은 항상 있는데, 자, 이번에는요, 승낙이 없어요. 자, 승낙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다? 청약과 승낙이 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청약만 있고 승낙은 없습니다. 승낙이 없는 경우. 자, 그러면 여러분 청약과 승낙에서 승낙이 없는 경우부터 볼게요. 자, 승낙이 없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밑에 써놨죠.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작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사실현, 또 하나는 교차 청약입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청약을 했는데 B라는 사람이 승낙을 했다. 자기도 청약했다. 자기도 뭐 했다? 청약했다. 청약을 받고 승낙한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뭐 했다? 청약했다. 그럼 얘는 승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청약만 있었고. 자, 얘가 청약을 했는데 제가 그 그림을 B가 받아보더니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집에 거실에 걸어놓았다.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의사 실현만 한 거죠. 그 다음에 청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답이 없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작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론적으로 하는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청약을 했는데 자, 이번엔 승낙을 했습니다. 청약을 해서 승낙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 1페이지로 와보세요. 자, 괜찮아요. 여러분 큰 틀에서 먼저 보시고 정리하시면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청약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그러면 청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거기 맨 위에 청약이 돼 있죠. 자, A 그림을 100만 원에 살래? 하고 청약을 했어요. 그런데 답을 9월 말까지 답을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9월 말까지 답을 달라고 합니다. 자, 시험 문제는 항상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A 그림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100만 원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금액 제시하고 답 달라는 날까지 제시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청약을 하는데 이렇게 청약을 합니다. 자, 나 A 그림이 있는데 그것을 100만 원에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9월 말까지 살지 말지 답을 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A 그림이 있는데 아이고 A라고 하면 안 되겠네. 갑이라고 할게요. 자, 갑. A 그림이 있는데 100만 원이야. 이것에 대해서 네가 살지 말지 9월 말까지 답을 줬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긴 을. 자, 그러면 얘가 답이 없어. 그 다음에 그림 마음 들어서 거실에 걸어요. 그 다음에 나 A 그림을 사고 싶은데 라고 을이 갑한테 청약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승낙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자, A 그림 100만 원에 팔고 싶은데 9월 말까지 답을 좀 줬으면 좋겠어 하고 청약을 했더니만 을이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럼 뭐가 된다? 부작위. 말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림을 거실에 뭐 한다? 걸어둔다. 그러면 사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지요. 하지만 그림을 거실에 걸어둔다는 것은 이걸 사겠다는 의사가 실현됐다 안 됐다? 실현됐다. 그 다음에 찌찌뽕. 서로 간에 우연찮게 을이 A 그림을 100만 원에 사고 싶다라고 9월 말까지 내가 살고 싶으니까 답을 줘라고 똑같이 뭐 했다? 청약을 했다. 자, 이렇게 해서 뭘 할 수 있다? 청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청약을 했는데 자, 승낙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A 그림 100만 원에 9월 말까지 자,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좀 줘 했더니만 자, 을이 나 살게 라고 얘기합니다. 살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 100만 원에 살게. 9월 말까지 답이 왔어요. 그럼 의사는 완벽하죠. 시험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를 틀어야지만 시험에 나오겠죠? 자, 100만 원이 아니라 90만 원에 사고 싶다.
하면서 9월 말까지 답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둘 중에서 뭐를 바꿨어요? 100만 원을 뭐로 바꿨다? 90만 원. 내용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승낙을 9월 말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10월 4일 날 답이 왔어요. 나 살게. 자, 약속된 날짜보다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늦었습니다. 그럼 늦은 것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연착. 하나는 어찌된 연유인지. 자, 여러분들 지금 저랑 같이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조건과 변경을 가한 승낙입니다. 여긴 연착된 승낙이고 이건 어찌된 연유인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지금 뭘 공부하시냐면 논점을 찾는 연습을 하시는 건데 논점을 찾는데 그림으로 여러분 먼저 기억하세요. 자, 먼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된다? 청약. 청약이 있어야만 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청약을 받은 상대방이 뭐 해야 되겠어요? 승낙. 승낙하는데 100만 원에 9월 말까지 답을 줬다. 사겠다. 그러면 여러분 의사의 합치가 되니까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죠. 이건 시험에 나올 게 없다. 그래서 100만 원을 뭐로 바꾼다? 90만 원. 자, 90만 원에 살게. 답을 제때 준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100만 원은 맞아요. 근데 답을 날짜를 늦췄다 안 늦췄다? 늦추게 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청약이 있었는데 승낙이 있다 없다? 없다. 승낙이 없는 경우.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보시면 훨씬 공부하시기가 편하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할게요. 항상 뭐는 있어야 되겠습니까? 청약. 근데 청약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자, 매도인이 청약을 합니다. 자, 여기다 별표 치세요. 자, 누가 청약을 한다? 매도인이 합니다. 선생님? 미친 거 아닙니까? 매도인이 왜 청약을 하죠? 매수인이 사고 싶으니까 청약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자, 이게 우리의 사고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물건을 만들었으면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내 물건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누가 가서 청약해야 되겠어요? 제가 가서 영업을 뛰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좋은 물건을 만들었는데 혹시 이 금액에 사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살게요. 여러분 사실은 청약은 가장 원시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누가 청약합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이 청약을 합니다. 팔고자 하는 사람이. 근데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또는 상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청약을 마치 매수인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모든 물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인이 청약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 제가 사실 저희 부모님이 거제향기라는 업체를 운영하셨는데 물건이 너무 좋았어요. 멸치 액젓을 5년 동안 숙성을 했어요. 그럼 맛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물건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들고 그 근처 업체에 가서 이것 좀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청약을 한 거죠. 팔아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또는 이 업체에다가 이걸 납품 좀 하고 싶은데 사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사주겠대요. 그럼 항상 누가 청약을 할 수밖에 없다? 매도인이 청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포인트는 청약은 누가 한다? 매도인이 합니다. 매도인. 자, 그리고 매도인이 청약을 가서 하면 되는데 항상 시험 문제는 편지로 합니다. 젠장. 자, 뭐 한다고요? 편지로 합니다. 왜 쓸데없이 이 좋은 세상에서 편지를 하느냐? 민법은 1960년대 만들어졌고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고 카톡도 없었고 오로지 전화도 없었고 뭐밖에 없었다? 편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항상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게 청약을 왜 매도인이 하지? 충격. 그 다음에 왜 편지를 써야 돼? 충격. 카톡이나 핸드폰으로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편지 밑에다 꼭 쓰셔야 되겠죠? 자, 편지는 격지자 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이라고 쓰세요. 격지자 간의 계약입니다. 꼭 쓰셔야 됩니다. 자, 논점들을 찾는 연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 편지를 쓰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내 편지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요? 걸리죠. 그러면 자, 상대방도 답을 할 때 꼭 편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선. 그러면 상대방도 답을 하는데 편지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에도 내가 그 답을 듣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요? 걸리죠. 그럼 격지자라는 게 뭐냐면 땅이 떨어져 있는 자 간의 계약입니다. 땅이 떨어져 있을 땐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1960년대. 서로 의사표시를 주고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렸죠. 그래서 이걸 격지자라고 하고 서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의사표시는 대화자라고 합니다.
서로 대화를 한 사람은 청약과 승낙이 간단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한문의 뜻이 땅이 떨어져 있는 자들 간의 계약이다. 근데 이것이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과는 다르게 핸드폰도 나오고 전화도 나오고 다 나오다 보니까 자, 이제 격지자는 뭐냐면 시간이 의사표시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의사표시를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계약을 격지자 간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옆집에 살아도 땅이 떨어져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편지로 주고받으면 이제 그 뭐가 돼버린다? 격지자가 돼버린다. 예, 요걸 꼭 논점으로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매도인이 청약을 하고 격지자가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승낙을 합니다. 자, 승낙을 하는데 얘가 매수인입니다. 자, 매수인. 나 그거 사고 싶다 하면서 매수인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그럼 얘도 보낼 때 또 뭘 보낸다고요? 편지 보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해하십시오. 지금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사례집이 1960년대에 만들어진 사례집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자, 편지를 주고받으니까 자, 이제 서로 간에 무슨 계약이 됐다? 격지자 간의 계약이 됐다. 자,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을이 순수하게 100만 원 오케이 9월 말까지 답을 줬어요. 그러면 시험에 나올 게 없고 자, 대신에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을 합니다. 자, 조건. 여러분 이제 우리 1차 때 공부한 게 있죠. 조건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사실이었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무슨 약속을 했어요? 증여계약을 하나 체결했죠. 그죠, 아이스크림. 자, 그래서 그럼 자, 우리 증여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아이스크림 사주기로 증여계약을 체결했는데,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증여자가 먼저 청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1차 시험 합격하면 아이스크림 사준다, 안 사준다? 사준다. 청약을 했어요. 할까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요라고 승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승낙을 했죠. 그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럼 증여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성립한 거죠. 성립한 거죠. 근데 그 증여계약에 1차 시험 합격하면 사주겠다고 뭐가 붙었어요? 조건이 붙었죠. 자, 그럼 이제 1차 시험 합격을 하셨죠. 그럼 저는 아이스크림을 사줘야 된다, 안 사줘야 된다? 사줘야 돼. 조건이 성취됐으니까. 그럼 언제 사준다 그랬어요? 합격자? 발표시. 그럼 이게 지금 정지 조건이에요? 해지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이죠. 합격의 조건이 성취되면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거죠. 그럼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근데 여러분, 이 조건은 특약으로 소급표가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된다 그랬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 특약으로 소급표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그 아이스크림 사줄 시기를 땡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공부하셨잖아요. 다음 주 일요일 날, 시험을 이제 다음 주부터 보잖아요. 답안지 꼭 작성하셔야 돼요. 답안지 작성하시고 나서 여러분 시험 끝나시고 나면 쉬는 시간에 아이스크림을 드시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나 혼자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특약은 서로 간에 합의하에서 소급 적용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자, 다음 주 일요일 날 아이스크림을 소급해서 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청약을 했죠.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다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승낙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예, 해야죠. 그럼 의사 합치가 됐네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일요일 날 시험 끝나고 나면 아이스크림을 드시면 되는데, 몇 개를 사야 되냐,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못했던 이유가 몇 개인지 몰라서 했는데, 지금 150개를 사야 되거든요. 실강생이 150명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전부 다 같이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아이스크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콘으로 사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 올해부터 강의할 때는 조건의 내용을 좀 바꾸려고 껌 한 통 뭐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조건을 걸 수 있는데 조건은 사실상 1차 시험 합격하면 내가 살게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여야 되잖아요. 시험에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용을 뭐 하는 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변경하는 거예요. 자, 100만 원을 얼마로 바꾸는 거예요? 90만 원. 자, 나 90만 원 주면 살게. 이렇게 내용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 변경 승낙 동그라미를 쳐놨죠. 어디에다가? 90만 원. 자, 100만 원이 얼마로 내용이 바뀌었다? 90만 원으로 바꾸는 승낙.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승낙으로 오시죠. 자, 이번에는 연착된 승낙과 어찌된 연유인지입니다. 자, 똑같이 10월 4일 날 도달해서 4일 날에 동그라미를 쳐놨을 겁니다. 그런데 보낸 날짜를 보세요. 자, 그 위에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 위에가 더 중요하니까 거기다 별표 주셔야 돼요. 얘는 10월 1일 발송합니다. 자, 언제 발송했다고요?
10월 1일. 자, 그 다음에 얘는 언제 발송했다고요? 9월 7일. 자, 여러분, 얘는 정상적이라면 9월 말까지 도달할 애예요? 아니에요? 도달할 애입니다. 얘는 정상적으로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언제까지 답을 달라고 그랬어요? 9월 말. 근데 9월 말이 아니라 얘는 언제예요? 10월 1일 보냈으니까 얘는 언제든지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얘는 9월 7일 날 보냈으니까 정상적으로 됐으면 9월 말까지는 도달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근데 요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어찌된 연휴인지 늦게 도착한 거예요. 어찌된 연휴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어찌된 연휴인지. 자, 요거는 누가 봐도 늦게 도착한다 안 한다.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는 승낙이다. 그래서 연착된 승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도착을 하는데 지연돼서 도착한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연착. 늦게 도착한 승낙이에요. 자, 연착된 승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봐야 돼요. 여기하고 여기 중에서 여러분 답안지를 쓰실 때 항상 뭐는 똑같겠어요? 청약은 똑같습니다. 항상 뭐는 똑같아요? 청약. 자, 여기서 답안지를 쓰실 때도 항상 뭐는 똑같겠어요? 청약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답안지를 쓰실 때 뭐만 바꿔야 되느냐? 뭐만 바꾸면 되겠어요? 승낙만 바꾸시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저랑 같이 이제 교재를 좀 볼게요. 자, 11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자, 청약과 승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청약과 승낙이 나와 있는데 뭐 이것까지는 지금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뒤쪽으로 넘겨볼게요. 자, 12페이지 보시죠. 자, 로마자 2번의 승낙입니다. 자, 뭐만 바꿨으면 된다. 승낙만 바꿨으면 되죠. 합치도 여러분 바꿀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자, 그럼 승낙만 바꿨으면 됩니다. 자, 근데 로마자 4번의 성립시기를 보시죠. 자, 성립시기. 자, 성립시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여기 부분에 격지자 간의 계약이 나와 있습니다. 자, 격지자 간의 계약. 격지자 간의 계약일 경우엔 계약 성립시기가 언제일까요?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 자, 두 문자를 꼭 반드시 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립시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원칙적으로 승낙이 기간 내에 도달한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 도달 시 계약 성립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자, 그 옆에 격지자 간의 경우 격동그라미를 치시고 격지자 간의 격동그라미를 치시고 승낙 기간이 도달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낙을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자, 승낙의 승 동그라미를 치시고 발송의 발 동그라미를 치어서 격승발이라고 두 문자를 꼭 따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이 도달할 때입니까? 승낙을 발송한 때입니까? 발송한 때. 승낙이 도달한 때입니까? 승낙이 발송한 때입니까?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격승발 빼고 나머지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자, 그때는 언제 계약이 성립합니까? 도달한 때. 원칙은 도달한 때 성립하는 거죠. 자,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건과 변경을 가한 승낙이 거기 로마자 2번에 있습니다. 자, 보시죠.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조 동그라미를 치시고 변경을 가하거나 병 동그라미를 치시면 그때는 기존의 이 청약을 받아들인 겁니까? 거절한 겁니까? 거절한 것이니까 거절의 거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리고 자, 여기서 승낙한 것은 90만 원이면 살게라고 새롭게 뭐 한 것입니까? 청약한 것이 됩니다. 자, 이게 새로운 뭐가 된다? 청약. 그럼 얘가 거기에 대해서 자, 오케이 하고 90만 원에 팔게라고 얘기하면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승낙이 되는 거죠. 그럼 계약은 뭐 한다? 성립합니다. 자, 계약은 뭐 한다고요? 성립한다. 근데 얘가 90만 원 너무 싸다. 95만 원으로 팔고 싶다라고 하면 이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그럼 기존의 청약을 또 뭐 한 거다? 거절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뭐 한 것으로 본다? 청약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조건의 조, 변경의 병, 그 다음에 거절의 거, 새로의 새, 조변거세라고 해서 두 문자를 따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조변거세, 조변거세. 자, 새로운 청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볼게요. 연착된 승낙입니다. 자, 연착된 승낙, 연 동그라미를 치시죠. 연착의 연 동그라미를 치시고. 자, 그럼 연인데, 여러분, 자, 이제 이 청약은 언제까지 효력이 생깁니까? 9월 말까지 효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며칠입니까? 10월 1일이죠. 자, 청약이 이제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사라졌죠. 그래서 거절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이 바로 뭐가 돼버린다? 새로운 청약이다. 그래서 연세, 조변거세, 연세, 이렇게 두 문자를 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새로운 청약이니까, 자, 이제 갑이, 그래, 늦게 도착했지만 내가 100만 원에 너한테 팔겠다라고 얘기하면 계약이 뭐 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를 자, 우리 시험에서 어떻게 사례형으로 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13페이지 보시게 되면 화가 갑입니다. 미술품 수집상 을에게 자신의 A 그림 100만 원을 살 것이 있으면 살 생각이 있으면 9월 말까지 확답을 달라는 편지를 을에게 보냈다. 자, 화가 갑이죠. 자, 기존에 있던 물건입니까? 새롭게 나온 물건입니까? 화가가 지금 막 그림을 그렸다 안 그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물건이 나온 거죠. 그러면 미술품 수집상은 당연히 그런 그림이 있다는 걸 지금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팔 수밖에 없어요? 매도인이 팔 수밖에 없죠. 화가가 지금 자신의 물건을 파는 사람이죠. 매도인이 팔 수밖에 없죠. 그럼 매도인이 뭐 했어요? 청약을 합니다. 매도인이 뭐 했다? 청약을 했죠. 그래서 화가 갑이 나 이런 그림 그렸는데 너 이거 살래? 라고 매수인한테 물어본 거죠. 뭐 했다? 청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A 그림 밑줄 그으시고 100만 원 밑줄 그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9월 말까지 확답을 달라 밑줄 그으시면 되죠. 자, 9월 말까지 확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편지를 보냈어요? 카톡 보냈어요? 편지 보냈습니다. 편지를 을에게 보냈죠. 격자 간의 계약이네요. 갑의 편지를 받은 을은 A 그림을 자, A 그림 밑줄 그으시고요. 똑같죠? 근데 여러분 100만 원입니까? 90만 원입니까? 90만 원이죠. 자, 90만 원 동그라미를 치시고 사겠다는 편지를 2022년 9월 7일 갑에게 발송하고 동년 9월 10일 갑에게 도달했다. 또 편지로 보냈죠. 9월 10일 갑에게 도착합니다. 여러분 날짜까지 제대로 도착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근데 뭐만 바뀌었어요? 내용만 바뀌었죠. 100만 원에서 얼마로? 90만 원.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계약이 성립됐다. 기존 계약 청약을 거절한 것이다. 거절한 것이고 이건 뭐가 된다? 새로운 청약이 되겠네요. 자, 그럼 새로운 청약이라고 밑에 쓰시고 자, 이제 갑이 고민 끝에 90만 원에 팔겠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90만 원에 팔겠다는 편지를 보냈으니까 자, 90만 원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예, 제때 날짜를 보냈으니까 동년 18일 날 을에게 도달했다. 자, 보낸 날짜 언제지요? 12일. 도달한 날짜 언제지요? 18일이죠. 근데 격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까?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까? 발송이죠. 그래서 9월 12일 날 계약이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갑과 을 사이 A 그림에 대한 계약의 성립시기 매매대금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자, 계약의 성립시기 9월 12일입니까? 18일입니까? 12일. 자,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로 결정됐습니까? 9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부분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청약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승낙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런데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내용을 바꾼 것이다. 내용을 바꾼 것이다. 바로 요건 요 케이스다. 자,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화가 갑입니다. 똑같은 매도인인 갑은 미술품 수집상 을에게 자신의 A 그림, 자, A 그림 밑줄 그으시고요. 100만 원 밑줄 그으시고요. 9월 말까지 확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9월 말까지 확답을 달라 밑줄 그으셔서 자, 편지를 격자 안의 계약으로 을에게 보냈습니다. 갑의 편지를 받은 을은 A 그림 밑줄 그으시고요. 자, 100만 원 밑줄 그으시죠. 자, 내용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편지를 자, 2022년 10월 1일 갑에게 발송했고 또 편지를 보냈고요. 10월 1일 갑에게 발송 밑줄 그으시고 그 밑에 10월 4일 갑에게 도달 밑줄 그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용은 안 바뀌었지만 날짜가 제때 도착했다, 늦게 도착했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자, 늦게 도착했는데 중요한 것은 언제 보냈는지를 꼭 봐야 되겠죠? 자, 언제 보냈다? 10월 1일 날. 이건 누가 봐도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다. 연착의 통지가 된다. 그러면 기존 청약은 효력을 잃었고 지금 이 제안은 새로운 뭐가 된다? 청약이 될 뿐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도달했으니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청약이니까 갑이 또 고민을 합니다. 늦게 도착했지만 살 사람도 없는데 팔아야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갑은 동년 10월 5일 날 팔겠다는 편지를 보냈고 동년 10월 7일 을에게 도달했다. 자, 언제 보냈다고요? 10월 5일. 그 다음에 10월 7일 을에게 도달했죠. 자, 격자 간의 계약으로 편지를 보냈죠. 자, 그럼 계약이 언제 성립한다? 10월 7일이다? 10월 5일이다? 10월 5일. 자, 계약은 제대로 성립했다 안 했다? 성립했다. 100만 원의 계약이 성립한 거죠. 그래서 갑과 을 사이 A 그림에 대한 계약 성립 여부와 시기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 가실 건데요. 자, 어찌된 연유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된 연유인지.
자, 로마자 2번을 보세요. 17페이지 어찌된 연유인지. 자, 여기 부분을 사실상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가장 A급으로 꼽는 것이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이게 사실상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럼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미술 화가 이제 갑이 한번 대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갑이에요, 갑. 자, 요거 이제 좀 지워도 되겠죠? 뭐 판서노트 있는데 뭐 찍으실 거 없잖아요. 예, 그래서 자, 요거 좀 지우고 자, 여러분들이 갑이 한번 대보겠습니다. 자, 나는 멋진 화가. 자, 그러면 이제 미술품 수집상한테 내 그림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미술품 수집상이 1만 있겠어요? A, B, C 여러 명이 있겠어요? 병정 여러 명이 있겠어요? 병과 정 여러 명한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을한테 9월 말까지 답을 달라. 100만 원에 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저 9월 말이 다다를 때까지 을이 편지가 안 왔어요. 저 편지로 9월 말까지 사라 했는데 10월 4일 날 편지가 도착합니다. 근데 사겠다. 근데 어찌된 연유인지 9월 7일 보낸 건데 너무 늦게 도착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9월 말이 다 됐는데 을한테 답이 없어요. 그럼 얘는 살까요? 안 살까요? 여러분들이 갑이 돼보세요. 사겠다 안 사겠다? 안 살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때 자, 누구한테 가서 그 물건을 팔아야 되겠어요? 병한테 가서 떠봐야 되겠죠. 얘 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전에 먼저 찔러봐야 돼요? 찔러봐야죠. 이중매매는 유효다 아니다? 그 유효라니까요. 찔러보는 거죠. 그래서 살래? 그러니까 우리 병이 냅다 사겠다. 그러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날짜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을이 9월 말까지 답을 주기로 했는데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병한테도 찔러보고 병한테만 찔러봅시다. 자, 병한테 찔러봤어요. 그랬더니 병이 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갑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을한테도 지금 보냈는데 9월 말까지 좀 기다려줘 라고 한 거예요. 자, 이제 9월 말이 됐어요. 근데 을한테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갑이 연락이 없어서 돈이 지금 필요하니까 연락이 없어서 병한테 팔게 하고 통지를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누구한테 팔면 돼요? 병한테 팔면 돼요. 자, 여러분 연락이 없어서 병한테 팔게 라고 통지를 해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연락도 없는데 여러분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하죠? 그래서 통지를 해야 안 해요? 잘? 안 하죠? 그림을 몰라보고. 자, 그리고 나서 그냥 바로 누구한테 팔아버려요? 병한테 팔아요. 그래서 병한테 판매했어요. 자, 그런데 자, 통지가 날라옵니다. 10월 4일 날 도착을 했어요. 뭐야? 9월 말까지 답을 달라는데 10월 4일은 무슨? 근데 보낸 날짜를 보니까 9월 7일이에요. 너무 사고 싶어서 빨리 보낸 거죠. 근데 어찌된 연유인지 늦게 도착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때 갑은 을에게 연락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뭐라고? 어찌된 연유인지 늦게 도착해서 지금 도착해서 10월 4일 날. 그래서 난 이미 병한테 팔았어. 자, 뭐라고요? 이미 병한테 팔았어. 그러니까 계약이 지금 성립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고 연락을 해줘야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 날짜보다 늦게 도착했다. 그래서 이걸 연착의 통지라고 해요. 이미 병한테 팔았어. 그러니까 너랑 계약이 안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연착의 통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요거 안 했어요. 근데 왜 안 했느냐? 9월 말에 을한테 섭섭하다. 너 연락이 없어서 병한테 판다. 연락이 없어서 병한테 판다. 자, 이렇게 통지를 보냈어요. 판다. 자, 이렇게 통지를 보냈다고요. 자, 이걸 우린 무슨 통지라고 불러요? 지연의 통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연의 통지를 보냈다면 굳이 연착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지연의 통지를 했으니까 나중에 10월 4일 날 도착해도 계약이 성립됐다 안 됐다? 안 됐죠. 누구한테 팔았어요? 병한테 팔고 끝났죠. 자, 그러면 지연의 통지, 여기서 이제 헷갈린다고요. 자, 지연의 통지 갈게요. 연착의 통지부터 먼저 보세요. 자, 갑이 을한테 이미 병한테 팔았어. 10월 4일 날 도착을 했는데 이미 병한테 팔았어 라고 얘기했죠. 자, 이걸 무슨 통지라고 한다? 연착의 통지. 연착의 통지를 하는 순간에 계약은 성립됐다, 성립되지 않았다? 자, 성립됐다, 성립되지 않는다?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자,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요. 자, 이외에 지금 연락하는 거예요. 너랑 계약이 안 됐어. 너랑 계약이 지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걸 지금 드러내는 거죠. 지금 네가 9월 7일 날 보냈는데 10월 4일 날 도착했어. 어찌된 연유인지 늦게 도착했네. 그래서 나는 미안하지만 병한테 팔았어. 이미 병한테 팔았어. 그래서 연착 늦게 도착했으니까 이제 난 너랑 계약이 안 돼라고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통지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9월 말에 야 섭섭하다. 연락이 없어서 병한테 판다. 이러고 통지를 보낸 거예요. 이걸 무슨 통지? 지연의 통지죠. 그럼 지연의 통지를 보냈는데 10월 4일 날 도착했죠. 그럼 또 통지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게 되는 순간에 또 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과의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자, 누구와의 계약은? 을과의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지연의 통지를 하든 연착의 통지를 하든 통지를 한 번만 하면 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성립하지 않았어요. 됐죠? 자, 그런데 병이 사겠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자, 사는 사람도 없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10월 4일 날 을한테 연락이 왔어요. 10월 4일 날 을한테 연락이 옵니다. 9월 7일 날 보냈는데 왜 늦었지? 자, 그러면 여러분 갑은 기뻐요 안 기뻐요? 개 기쁘죠. 자, 그러면 여러분 통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통지 안 하죠. 지연 통지 안 했잖아요. 연차 통지 안 했잖아요. 그러면 계약은 뭐 한 거예요? 성립한 거예요. 요거 답안지 쓰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자 이번에 승낙을 갈게요. 17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승낙의 자, 첫 번째 줄에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승낙. 여기다 꼭 밑줄을 그으셔야 되죠. 기간 내에 제때 도달할 수 있는 승낙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승낙이었어요. 언제 보냈으니까? 9월 7일. 9월 말까지는 반드시 도달할 수 있는 승낙의 통지였는데 어떤 이유로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것이 바로 어찌된 연유인지라고 시험에 나올 겁니다. 교수님들이 가장 즐겨 쓰는 표현이 어찌된 연유인지입니다. 어떤 이유로 기간 후에 도달하였다. 밑줄 그으시고 자, 그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 자, 연 동그라미를 치시고 통 동그라미를 치세요. 연착의 통지의 연, 통지의 통. 한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연통한다. 연통을 해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했다면 자, 지연의 지 동그라미를 치시고 통지의 통 동그라미를 치세요. 했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면 연착의 연, 통지의 통, 그 다음에 필요할 필요가 없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지연의 통지를 하면 지통을 하면 연착의 통지, 연통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통, 지연의 통지, 지통, 연착의 통지, 연통. 그 다음에 않으면 동그라미를 치세요. 지통, 연통, 않으면. 자, 연착된 거다,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연착, 동그라미, 아닙니다. 연착되지 아니한 것이죠. 그러면 10월 4일 날 도착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9월 말까지 도착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9월 말까지 도착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럼 계약이 성립됐다, 안 됐다? 성립됐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밑줄을 그으시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지통, 연통 안 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연통하거나 지통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통을 하면 연통할 필요가 없어요. 자, 뒤쪽으로 넘겨볼게요. 자, 19페이지 가십니다. 자, 똑같은 사례를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알 수 있게 해놨는데 화가 갑입니다. 미술품 수익상 을에게 자신의 A 그림, 자, A 그림 밑줄 그으시고 100만 원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9월 말까지 확답을 밑줄 그으세요. 자, 그 다음에 갑의 편지를 받은 을은 A 그림을 100만 원에 사겠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A 그림 밑줄 그으시고 얼마에 사겠다? 100만 원. 내용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리고 9월 7일 갑에게 발송합니다. 제때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제때 보냈죠. 그런데 동그라미 어찌된 연유인지 동그라미를 치시고 10월 4일 갑에게 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의 통지라도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그 다음 보셔야 되는 것이 편지가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서 갑은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다. 밑줄 그으세요. 갑은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으니까 지통도 안 하고 연통도 안 했다라는 것이 되죠. 그러면 매매 계약은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성립 여부와 시기인데 성립했고 언제 성립했어요? 언제? 발송한 때. 언제? 9월 7일. 예, 편지로 또 보냈죠. 격지자 간의 계약이죠. 자,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또 지우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보셨으니까 자,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또 보이실 겁니다. 자, 청약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9월 말까지 연락을 달라고 했다. 그랬는데 자 이제 승낙이 있었다. 자 승낙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진다. 승낙이 있는 경우는 첫 번째 내용을 바꾼다 안 바꾼다. 바꾼다. 90만 원. 두 번째 제때 도착했다. 늦게 도착했다. 늦게 도착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늦게 보냈다. 누가 봐도 일찍 보냈다. 근데 여기는 어찌된 연유인지 늦게 도착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자 지통 연통 없으면 계약이 뭐한 것이다? 성립한 것이고 여기는 조변 것의 연세, 연착된 승낙은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다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쓰세요 라고 했다면은 청약과 승낙과 의사의 합치 여기를 쓰시는 겁니다. 계약의 성립.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시험 문제 포인트가 뭔지 보세요. 자, 19페이지 보시죠. 맨 마지막에 계약의 성립 여부, 매매 계약의 성립 여부를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아, 이걸 쓰라는 거구나. 청약, 승낙, 의사의 합치.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가시죠. 매매 계약의 성립 여부를 써라. 그럼 아, 이거를 쓰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가시죠. 매매 계약의 성립 여부, 계약의 성립 여부를 써라. 그러면 뭐를 쓰는 것이다? 청약과 승낙, 의사의 합치입니다. 매매니까 뭐 매매, 뭐 매도인의 담보 책임, 뭐 계약금 해제 이런 얘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논점을 찾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저랑 같이 반복해서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청약이 있었는데 뭐가 없다? 승낙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는 청약이 있었는데 승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문장을 보셨는데 여러분 자 23페이지 보세요. 자 23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맨 마지막 줄에 뭐가 있습니까? 계약의 성립 여부. 그럼 뭐를 쓰라는 거예요? 청약, 승낙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뒤쪽으로 넘겨볼게요. 자 29페이지 한번 보세요. 29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29페이지 맨 밑에도 매매 계약의 성립 여부라고 돼 있죠. 자 성립 여부입니다. 계약의 성립 여부 요걸 쓰라는 것이고요. 자 뒤쪽으로 넘겨볼게요. 자, 이 35페이지 보세요. 자, 교차 청약인데 2022년 기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맨 밑에 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청약 플러스 승낙, 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해서 논하시오. 청약이 있고 승낙이 없어도 계약에 뭐를 쓰라고요? 성립 여부를 논하시오라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계약의 성립 여부를 논하시오라고 하면 반드시 뭘 써야 된다? 청약과 승낙의 내용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는 승낙이 없는 케이스가 2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승낙이 없는 경우가 몇 번 나왔다고요? 2번 나왔다고요. 2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저 잠깐만 볼게요. 요거만 정리하시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약을 했는데 승낙이 없어요. 그럼 계약이 성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이스크림 사줄까요? 라고 했는데 답이 없어요. 자 그럼 이건 계약이 성립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래서 오늘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안 드셔도 되겠습니다. 자,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든요. 자,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청약을 했는데,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라고 하는데, 뜯어서 먹어요. 그러면 자, 이때는 의사 실현했다, 안 했다? 했다. 자, 그럼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성립하는 거죠. 교차 청약. 자, 똑같이 A 그림 100만 원에 9월 말까지 살지 얘기해달라. 했더니만 을도, 야, 너 A 그림 그렸다며. 나 그거 사고 싶다. A 그림 100만 원에 나한테 팔아라. 라고 똑같이 뭐 했어요? 청약을 했죠. 그럼 서로 의사가 합치됐죠. 그럼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성립했죠.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 저랑 같이 우리 몇 페이지를 잠깐 보시냐면 자, 2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25페이지 시험 문제를 보시게 되면 청약과 승낙의 결합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 여기는 청약과 승낙의 결합이죠. 여기는 청약과 승낙의 결합이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써놨어요?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경우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긴 계약이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여기는 계약이 성립해야 안 해요. 요거 답안지에 쓰시는 거였어요. 요게 답안지에 쓰시는 거였어요. 자, 판소노트에 다 적혀 있죠. 판소노트에 2페이지 보시면 다 적혀져 있을 겁니다. 아, 계약의 성립 여부에 성립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자, 그래서 승낙이 없어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경우 여기에 관해서 논하시오. 요게 20점짜리로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교차 청약도 2022년도에 20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의 교차 청약, 여기 부분의 의사실현, 여기 부분의 부작이죠. 자, 그럼 공부를 하실 때 올해 부작위는 조금 잘
X 치면 안 돼. 자, 이렇게. 자, 밑으로. 자, 부작위는 여러분 항상 뭐라고요? 밑으로. 부작위는 공부의 1순위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의사실현은 이렇게. 자, 교차 청약은 이렇게 하나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의사실현과 교차 청약을 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교차 청약을 했을 때 계약이 언제 성립하지요? 라고 하는 거죠. 도달 시 성립할까요? 승낙 시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할까요?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교차 청약을 편지로 보냈을 때 격시자 간의 계약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승낙이 있었어요? 서로 청약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격승발이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격승발이 아니에요. 승낙이 아니에요. 서로가 뭐만 있었다? 청약만 있었죠. 그러니까 원칙으로 돌아가서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도달한 때. 그럼 이쪽도 청약을 했고 이쪽도 청약을 했는데 자, 얘 청약이 9월 7일, 얘 청약이 9월 10일 날 상대방에게 도달했어요. 그럼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9월 10일. 이렇게 되는 거죠. 원칙으로 돌아가서. 격승발만 이해입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시죠.